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미래를 그려가던 30대 여성 김다나입니다. 제게는 1년 정도 교제하며 미래를 약속한 남자친구 이재호가 있었죠. 동갑내기였던 우리는 성향도 제법 잘 맞았고 양가의 허락을 받아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스드메까지 차근차근 맞춰가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평온하게 시작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진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평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남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사무실 자리에 앉아 지인들에게 보낼 모바일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샘플을 비교하며 가장 깔끔하고 예쁜 것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던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서윤채였죠. 다소 어두운 목소리더군요. 다나야, 너 오늘 퇴근하고 혹시 시간 돼? 나랑 좀 만나자. 윤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무겁고 심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많은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친구였기에 단번에 그녀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날 저녁은 예비 신랑인 재호와 만나 청첩장 문구를 상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원래 저녁에 재호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재호랑 같이 나가도 돼? 윤채도 재호랑 친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재호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저만 나갈 요량으로요. 그런데 그래, 같이 보자. 그게 낫겠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가라앉아 있을까 퇴근 시간까지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이어 카페 문을 열고 윤채가 들어오는데 황당하게도 제 약혼남인 이재호랑 나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어떻게 같이 와? 밖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한 거야?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윤채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제 앞자리에 와서 앉더군요. 묻는 말에 대답도 없고 어두운 분위기로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묵을 깬 것은 윤채였습니다. 재호에게 묻더라고요. 내가 말할까? 아니면 네가 말할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윤채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 테이블 위로 올려놨습니다. 다름 아닌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게 뭐야? 초음파 사진? 헉, 너 임신했어? 남친도 없었잖아. 제가 너무 놀라 초음파 사진과 윤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묻자 윤채가 대답하더라고요. 나 임신했어. 그리고 이 아이 아빠, 네 옆에 있는 재호야.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눈앞의 현실이 인지되지 않더라고요. 나랑 결혼을 앞둔 약혼남이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를 가졌다고? 순간 무슨 몰래카메라 찍나? 아니면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뭔 소리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하지만 이재호는 제 눈을 피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윤채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눈앞이 하얘지고요. 정말이야? 너희도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묻자 윤채는 6개월 정도 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재호를 소개팅으로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한 진지한 사이로 발전한 뒤 6개월 전쯤 친한 친구인 윤채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셋 다 동갑내기였기에 우리는 금방 말을 놓고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윤채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느 날 셋이 밥을 먹다가 윤채가 재호에게 재호, 너 머리 스타일이 영 별로다. 시간 날 때 내 미용실로 한번 와. 내가 예쁘게 잘라줄게. 라고 가볍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와 내 남자친구가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이 보기 좋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그 후로 윤채의 미용실로 머리를 자르러 다녔고 저는 그저 친구가 신경 써서 잘라주는 것이라 여겨 고맙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미용실 방문이 두 사람이 눈이 맞는 미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웨딩홀을 알아보고 스드메를 예약하며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제 약혼남과 제 10년 지기 친구는 제 뒤에서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자 윤채는 오히려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가 막힌 궤변이었습니다. 다나야, 미안해. 근데 우리 입장도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너도 알잖아. 나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친언니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도 결혼해서 자기 살림 챙기느라 바빠서 나랑 남남처럼 지내잖아. 나 그동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근데 재호가 내 옆에서 큰 위로가 됐어.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뱃속에 아이 포기 못해. 너는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화목하고 직장도 번듯하고 다 가졌잖아. 너는 다 가졌으니까 네 남자친구 하나만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나 이 아이라도 낳아서 내 가족 만들고 싶어. 그 기괴한 논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다 가졌으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을 적선하듯 양보하라는 그 소름 끼치는 이기주의를 보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이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너 입 없어? 아무 말 안 할 거야? 미안하다. 어떻게 내 친구랑 이런 짓을 벌이니? 재호 잘못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했어. 야, 너는 입 닥쳐. 야, 이재호, 너 말해보라고. 왜 입 다물고 있어? 하지만 이재호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이재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마찰음이 카페 안을 울렸죠. 그랬더니 서윤채가 호들갑을 떨며 이재호한테 괜찮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기가 막혔죠. 진짜 어이가 없다. 미친 것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날부로 저는 파혼을 진행했습니다. 웨딩홀 예약 취소 위약금이랑 스드메 취소 수수료 등은 당연히 이재호가 물기로 했죠. 약혼남의 배신도 끔찍했지만 친구인 윤채의 배신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친구로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치는 건지. 윤채의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윤채는 어머니와 친언니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요. 윤채의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느라 늘 식당 일로 바쁘셨고 윤채는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윤채를 안쓰럽게 여긴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내내 윤채를 저희 집으로 불러 저와 함께 밥을 먹게 했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며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윤채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상주 노릇을 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삶의 의욕을 잊고 폐인처럼 지내던 윤채를 매일같이 찾아가 위로하고 챙긴 것도 저였고
저희 엄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윤채에게 밑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까지 온 마음을 다해 품어주었던 친구가 자신은 외롭고 나는 다 가졌으니 내 남자를 뺏어도 된다는 그 천박한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저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재호와 관련된 모든 결혼 준비를 취소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뒤집어졌지만 저를 배신 때리고 임신까지 했다는데 이재호에게 미련은 털끝만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채가 저와 겹치는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자신과 이재호의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이미 저와 이재호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경악했고 제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두 사람의 불륜과 임신 사실을 전했죠.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당연히 윤채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에 축하 대신 욕설을 보내거나 아예 읽고 무시하며 윤채를 철저히 고립시켰죠. 그러자 화가 난 윤채는 제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랑 나랑 틀어진 문제인데 왜 그걸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다 말하고 다녀서 다른 애들까지 나를 욕하게 만들어? 네가 그렇게 안 말해도 나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안 미안해져. 불륜을 저지르고 친구의 예비 신랑을 뺏어간 주제에 자신의 평판이 나빠진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상종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코미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채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파혼한 전남친 이재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받지 않으려다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재호의 목소리는 찌질했죠. 다나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나 솔직히 윤채랑 진짜 결혼하기 싫어. 나 걔한테 완전 코 깨인 것 같아. 미용실 가면서 친해진 건 맞는데 그냥 네 친구니까 잘해준 거였어. 그런데 걔가 어느 날 밤에 자기 너무 우울하고 고민이 많다고 술 한 잔만 사달라고 하도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나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진짜 딱 한 번 실수로 잤어. 근데 한 달 뒤에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들고 오는데 내 눈이 뒤집히지. 솔직히 한 번 실수한 건데 그 애가 내 애인지도 확실히 모르겠어. 나 이 결혼 진짜 하기 싫어. 그는 저를 배신한 쓰레기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조차 지기 싫어하는 비겁한 겁쟁이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어쨌든 제 친구랑 바람핀 거 맞으면서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서윤채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으면서요.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난리셔. 다나 너 놓치고 기껏 만난 게 그런 애냐고. 다나야, 나 진짜 너무 후회돼. 너랑 예정대로 결혼하고 싶어. 윤채 걔 좀 이상해. 집착도 너무 심하고 무서워. 나 걔랑 결혼하면 인생 망할 것 같아. 나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코가 깨었다며 저에게 다시 매달리는 그 역겨운 목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 전화를 끊었고 이재호와 통화하며 녹음된 음성 파일 원본을 그대로 서윤채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전송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서윤채에게서 미친 듯이 부재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카카오톡으로는 쌍욕과 함께 문자가 쏟아지는 거예요. 김다나이 미친년아. 너 재호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제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왜 뒤에서 연락해서 이간질이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봐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재호만 날린데도 제가 이간질이니 뭐니 하는 게 어이가 없고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씹었는데 며칠 뒤 이재호에게서도 사색이 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그 녹음 파일을 윤채한테 보내면 어떡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윤채랑 예정대로 결혼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개소리야 개소리가.
너나 서윤채나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전화해서 개소리하면 지금처럼 서윤채한테 다이렉트로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10년의 우정과 1년의 사랑이 그토록 추악한 밑바닥을 보이며 박살났죠. 이후 다른 친구들을 통해 건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보낸 그 녹음 파일 사건으로 인해 이재호와 서윤채는 결혼 준비 과정 내내 그리고 결혼 후에도 끔찍한 불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윤채는 재호의 휴대폰을 빼서 검사하며 의부증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고 재호는 그런 윤채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밖으로 나돌았다고 했죠.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싸우며 당장 이혼한 애 만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꽃이다. 쓰레기들끼리 분리수거 돼서 천만 다행이지. 저는 그렇게 코웃음 치며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털어내고 제 일상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악연이란 참으로 끈질긴 법인지 아니면 그들의 뻔뻔함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인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지긋지긋한 서윤채가 다시 제 삶의 기괴한 방식으로 엮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흐려질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택배 기사님인가 싶어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1년 만에 듣는 그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서윤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김단아, 나야. 목소리에는 묘한 적대감과 함께 분노로 인해 파들파들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할 말 없으니까 끊어.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서윤채는 다급하게 그러나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혹시 아직도 내 남편 만나고 다니니?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재호를 만난다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게 파혼 이후 이재호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고 길거리에서 스치듯 마주친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채의 떨리는 숨소리와 불안감에 휩싸인 목소리를 듣자 묘한 반항심과 비웃음이 솟구쳤습니다. 저렇게 의부증에 시달리며 속을 끓이는 꼴이 우스워 저는 사실대로 말해주는 대신 일부러 깐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굳이 그런 걸 너한테 왜 말해줘야 되는데? 제 도발적인 대답에 서윤채는 이성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 미친년아, 너 유부남 만나는 거 명백한 불륜이야. 네가 나한테 앙심 품고 내 남편 꼬여내서 만나는 모양인데 내가 상간녀 소송 걸어서 네 인생 완벽하게 박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 약혼남을 뺏어서 임신까지 했던 주제에 이제 와서 저에게 유부남을 만나는 건 불륜이라며 훈계를 하고 상간소송을 운운하는 그 완벽한 내로남불에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쏘아붙였죠. 그래, 내가 이재호랑 만났다는 증거는 있고 소송을 거네 만에 떠드는 거야? 증거가 왜 없어? 아주 차고 넘치니까 두고 봐. 방금 네가 나랑 통화하면서 빈정거린 것도 다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그녀의 억지 논리에 저는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친구 약혼남이나 뺏어서 임신하고 그따위로 불안하게 사는 거야. 소송! 할 수 있으면 해봐. 소송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가만 안 둬. 상간 소속장 받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나 보자. 나한테 빌어도 나 절대 선처 안 해줘. 라며 악을 쓰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재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제가 그 인간과 불륜을 저지른다니요. 그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윤채가 과거의 악연이었던 저를 혼자 망상 속에서 상간녀로 특장한 것이라 여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놀랍게도 제 직장으로 정말 우체국 등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어느 법무법인, 내용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서윤채가 정말로 저를 상간녀로 지목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장이다 보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짜 손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소장 내용에 뭐라고 적혔는지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장에 적힌 이재호의 행적을 보니 이재호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인 듯 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잦은 모텔 결제 기록이 있었고 블랙박스에는 조수석에 여자를 태우고 다닌 정황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채는 그 불륜 상대방이 저라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증거랍시고 제출한 것은 멀리서 이재호와 상간녀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뒷모습이 저랑 좀 비슷하긴 했습니다. 키나 체형 같은 게요. 당연히 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한 달 뒤 저와 통화할 때 내가 왜 말해줘야 하나라고 빈정거렸던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저와 체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가 복수심에 남편을 꼬여냈을 것이라 본인의 망상만으로 저를 상간녀로 억지 특정한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장을 직장으로까지 받아본 저는 그야말로 스팀이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소장이 송달된 직후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습니다. 다나야, 너 혹시 재호 씨랑 다시 만나? 에? 그게 뭔 소리야? 서윤채가 동창들 단톡방에다가 네가 자기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있다고 너한테 상간소송 걸었다고 아주 난리를 쳐놨어. 너 진짜야? 서윤채는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제가 진짜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인 양 동창들에게 허위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며 저를 매장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걸 듣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방방 뛰고 따질 때 정도야 참아주었지만 주변에다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저는 그 길로 반차를 내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서윤채를 역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가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서윤채를 상대로 부당 제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민사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상간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악의적인 소송을 걸어 제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재호와의 통화 내역이나 만남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통신사 발신 수신 내역서와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장에 명시된 상간녀가 제가 아님을 완벽하게 반박했죠. 둘째는 동창들에게 제가 상간녀라고 떠벌리고 다닌 서윤채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윤채가 올렸던 글을 친구들에게 캡처받아 증거물로 제출했죠.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그녀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법적인 반격을 모두 마치고 재판을 준비하던 중 저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한 친구를 통해 사건의 진짜 내막, 즉 이재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진짜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나야, 이재호랑 바람 피우는 여자 있잖아. 걔 아무래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 송혜진인 것 같더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 넌 어떻게 알았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송혜진이랑 친한데 걔가 술 먹고 어렴풋이 얘기하더래. 요즘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사실 가정이 있는 애다 어쩌고 하면서.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재호 같더라는 거야. 송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기막히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혜진은 저와 서윤채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사실 저와는 학창시절에 그저 인사만 나누는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키나 체형, 당시 유지하고 있던 머리 스타일까지 매우 흡사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뒤에서 보면 저와 예진이를 자주 헷갈려하곤 했어요. 송혜진은 저랑은 별로 안 친했지만 서윤채랑은 나름 친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같은 전문대 미용과로 진학하며 늘 붙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저보다 송혜진이랑 더 친하게 지내기도 했죠. 나중에 사회 나와서는 그냥저냥 지낸다고 했지만요. 어쨌든 이재호가 만나는 여자가 송혜진일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서윤채가 증거랍시고 내밀었던 그 뒷모습 사진, 저랑 굉장히 비슷했는데 어쩌면 송혜진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윤채도 저인 줄 착각한 것이고요. 서윤채는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제가 복수를 위해 이재호를 만났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헛다리를 짚은 셈이었습니다. 본인도 10년지기 친구였던 제 약혼남을 뺏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또 다른 10년지기 친구에게 남편을 뺏겨버리다니 너무 기구하고도 추악한 팔자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친구로부터 이 기막힌 총국의 전말을 깨닫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접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장으로 인해 서윤채는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서윤채는 경찰서에서도 제가 자신의 남편인 이재호와 바람을 피운 것이 맞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은 너무나도 싱겁고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조사 과정과 제가 제출한 반박 증거 자료들을 통해 서윤채는 이채호의 진짜 불륜 상대가 제가 아니라 자신의 친한 친구인 송혜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모양이었어요. 자신이 저를 배신하고 이재호를 빼앗았듯 이번에는 친구인 송혜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빼앗겼다는 사실. 그 잔인한 인과응보 앞에서 서윤채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윤채는 그 길로 자신의 친언니를 대동하고 송혜진이 일하고 있는 미용실로 쳐들어갔다고 했죠. 손님들이 빤히 앉아있는 영업장 한가운데서 서윤채와 그녀의 언니는 송혜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그야말로 살벌한 난투극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난 더러운 년이라며 악을 쓰고 집기를 부수는 바람에 미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송혜진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이 사건으로 인해 서윤채의 삶은 그야말로 소송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재호와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맞아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부당 제소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당했으며 송혜진에게는 영업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줄 소송의 피고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사면 초과에 몰린 서윤채에게서 어느 날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내가 잘못했어. 넌 줄 알고 오해를 했었나 봐. 네가 그럴 애가 아닌 걸 아는데 나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제야 만난 줄 알았어. 전에는 나한테 전화해서 온갖 쌍욕 다 퍼붓더니 태도가 싹 바뀌었네. 미안해.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이재호랑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해. 걔 진짜 최악이야.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나 걔랑 결혼해서 행복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런 놈 때문에 너랑 이렇게 틀어진 거 정말 내가 바보 같다고 너무 어리석었어. 친구 약혼남 뺏어서 임신하고 나한테도 뻔뻔하게 굴었던 게 너야. 게다가 기껏 결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던지 1년 뒤 전화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이재호랑 바람났냐고? 심지어 나한테 상간소송까지 걸었지. 그걸 회사로 보냈고. 미안해. 내가 진짜 미친년이야. 그래 맞아. 너 미친년이야. 몰랐니? 그래 욕해. 욕 실컷해. 대신 나 소송 좀 치하해주면 안 될까? 민사소송은 둘째치고 명예훼손만이라도. 나 지금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야. 송혜진 그년 이재호랑 바람나놓고 내가 우리 언니랑 가서 좀 때렸다고 폭행으로 나랑 우리 언니 고소했어. 진짜 악질 아니니? 저는 속으로 너만 하겠니? 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서윤채는 계속 저에게 매달렸죠. 다다야, 나 지금 완전 줄소송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이재호 그 자식이랑도 이혼 소송해야 되고 우리 언니 소송 비용까지 대줘야 돼서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부탁이야. 제발 선처 좀 해줘. 애도 있는데 이재호가 너랑 바람핀다고 생각해서 눈이 돌았나 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채는 훌쩍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 너한테 질투심이 좀 있었어. 질투? 우리 아빠는 언니랑 나 버렸고 나 엄마랑 힘들게 살았잖아. 근데 엄마마저도 일찍 돌아가시고 너네 집은 다 화목하고 사이좋고 그리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지만 네가 부럽고 질투도 났어. 특히나 회사도 좋은 데 다니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고 너는 그냥 인생이 꽃길 같고 다 승승장구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나 질투하면서 내 약혼남이라도 뺏은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너무 마음이 외로웠는데 이재호랑 어쩌다 눈이 맞았던 거야. 그리고 애가 생기니까 욕심 났던 거고. 나 진짜 후회하고 너한테 미안해. 나 너한테 친구로서 할 만큼 했어. 근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 거 훔칠 생각만 했다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부럽고 그래서 미안해. 저는 서윤채가 정말 괘씸하고 살면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솔직히 말하니 나도 솔직히 말할게. 선처해주고 싶지 않아. 너랑 나랑은 이제 친구도 아니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잖아.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불륜 따위는 죽어도 안 할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았을 거야. 너한테 복수한답시고 이재호랑 불륜? 내가 왜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넣는 그딴 짓이나 하겠어? 너나 이재호나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이재호 얼굴만 봐도 치 떨리는데. 그런데 네 멋대로 망상에 빠져서 동창들한테 내 욕하고 이상한 헛소문 퍼뜨리고 소장까지 날린 건 너야. 나는 너 같은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서 남의 남자 뺏는 짓거리 안 해. 이건 전부 네가 벌인 짓이야. 수습도 책임도 당연히 네가 해야지. 제 말에 서윤채는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형사고소는 합의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서윤채가 진심으로 조금은 뉘우친 것 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서윤채는 현재 이혼과 각종 소송 그리고 송혜진과 이재호의 배신으로 인해 그야말로 악밖에 남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서윤채를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서 전과 기록이라도 남게 하고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간다면 잃을 것이 없는 서윤채가 저한테 어떤 돌발적이고 해로운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지긋지긋한 악연에 제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접수했던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취하를 해서 그녀가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 제소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고 시간을 빼앗은 대가의 위자료는 받아야겠더라고요. 형사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직후 서윤채에게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고소 취하해줘서 고마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게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도 그 정도의 대가는 치르는 게 맞겠지. 그리고 너랑 나랑은 이제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조차 할 이유가 없는 남이야. 앞으로 살면서 두 번 다시 내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서윤채의 대답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새 번호까지 차단했죠. 10년 지기 친구이자 한때 제 가족처럼 여겼던 서윤채와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서윤채의 삶은 여전히 지옥 한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이재호와의 결혼은 완전히 파탄났고 본인 역시 송혜진과 이재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엉켜서 진흙탕 같은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죠. 친구의 약혼남을 뺏어서 임신까지 하며 만들어낸 가정이 결국 불륜과 폭행, 줄 소송으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참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건 본인이 자초하기도 했지만요. 저한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꼈다고 했던 서윤채. 물론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없는 부분이 친구한테 있다면 당연히 부러울 수도 있고 질투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고요. 하지만 설령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한들 제가 본인한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친구라는 거 서윤채 본인도 분명 알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약혼남 뺏어서 결혼 파토 만들고 임신하고 나중에는 질투에 눈이 멀어 저를 상간녀 소송까지 하다니 그제야 저도 알겠더라고요. 아, 내 인생에서 서윤채라는 친구는 없는 게 낫구나. 악연이었구나. 진작에 잘라냈어야 되는 싹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가끔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윤채가 딱 그 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보듬어 주었던 친구의 호의를 열등감과 질투로 변질시켜 스스로 자기 인생의 난이도를 최악으로 끌어올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모든 과거의 배신과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참 다행이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제가 이재호의 저런 난잡한 실체를 모르고 그대로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서윤채가 겪고 있는 그 진흙탕 같은 고통을 제가 고스란히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서윤채가 제 인생에서 이재호라는 거대한 쓰레기를 미리 치워준 것이 역설적으로 너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녀의 배신 덕분에 저는 최악의 불행을 피할 수 있었고 사람을 보는 눈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들은 스스로 만든 소송의 늪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당당한 제 삶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악연에 얽히지 않고 저 스스로 이뤄낸 이 평온한 일상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제 길고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평범하게 취업을 준비하다가 인생에서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악연들을 만나 깊은 마음고생을 했던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1년의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나쁜 인연을 만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쁜 인연이 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쎄한 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때 그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담담하게 풀어보려 해요. 당시 저는 20대 중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높았고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며 다음 채용 시즌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준비를 하려면 그동안의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릴 수는 없었기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약국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4대 보험 적용되는 정식 직원이었고 페이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최종 합격할 때까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 약국에서 저는 최은하라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하 언니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일찍 결혼을 해서 이미 유부녀가 된 상태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약국에서 오래 일을 해온 언니는 성격이 무척 싹싹하고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처음 약국 업무를 배우느라 긴장해 있던 저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고 덕분에 저도 언니와 금방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언니는 저녁 시간이며 네일아트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만의 작은 네일숍을 차리고 싶다며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저 역시 퇴근 후에는 스터디 카페로 향해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꽤 가까운 동료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하 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묘하게 기분이 상하거나 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언니가 제게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 이름을 말하자 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더니 이내 웃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너 생각보다 되게 좋은 대학교 다녔네? 근데 그렇게 좋은 데 나와놓고 아직 취업을 못해서 결국 나랑 이러고 일하고 있는 거네? 순간 마음이 콕 찔렸지만 저는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멋쩍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게요, 언니. 요즘 취업문이 너무 좁아서 쉽지가 않네요. 그러자 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에이, 솔직히 네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적당한 중소기업 들어가면 될 텐데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높다기보다 그냥 제가 전공 살려서 꼭 가고 싶은 회사가 몇 개 있어서 그래요. 이번 시즌까지만 좀 더 도전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는 다른 회사들도 폭넓게 지원해보려고요. 은하 언니는 제 대답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뭐 잘해봐 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졸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기업을 목표로 하는 저를 향해 서늘한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언니가 직설적인 편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껄끄러움은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은하 언니가 네일아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연습이 필요하다며 손모델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의 연습 모델이 돼주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언니와 함께 네일 학원을 다니는 성이라는 언니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성희 언니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는데 성희 언니나 은하 언니도 학원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희 언니도 성격이 너무 좋고 털털해서 저랑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셋이서 종종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사적인 만남도 갖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하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정은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한 명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저는 당시 취업 준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저 지금 연애할 여유도 없고 채용 시즌 준비해야 돼서 정신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은하 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야,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무조건 안 만난다고 하지 마. 우리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인데 우리 남편이랑은 개인적으로도 형 동생 하는 사이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진짜 훤칠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엄청 다정다감해. 네가 요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함께 하면서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해. 부담 갖지 마. 응? 언니가 넷이서 편하게 술자리 만들어 볼게. 언니가 자신의 남편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라고 하며 거듭 권유하자 저도 더 이상 거절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은하 언니 부부와 함께 그 남자를 만나는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박효성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효성의 첫인상은 은하 언니의 호들갑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키는 180cm가 훌쩍 넘어 보였고 옷차림은 아주 깔끔했으며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만한 서글서글하고 잘생긴 외모였거든요. 특히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웃는 상이라 무척 선한 인상을 주었죠. 성격 또한 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보통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자들은 어딘가 거만하거나 허세가 있기 마련인데 박효성은 오히려 약간 수줍음을 타는 듯 조근조근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술자리 내내 저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법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호감형의 남자였죠. 은하 언니 부부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워준 덕분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속으로 엄청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박효성과 저는 취향이나 가치관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쉬는 날 시끄러운 번화가보다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 역시 눈을 반짝이며 저도 그래요. 사람 많은 곳은 기가 빨려서 한적한 외곽 카페 찾아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거든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음식 취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이를 못 먹고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 역시 오이 알레르기가 있고 해산물 킬러라며 기뻐했습니다. 음악 취향, 영화 장르, 심지어 미래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까지 우리는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랑 똑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저는 당시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남자가 제 말에 100% 맞춰준 연기일 뿐이었죠. 어쨌든 그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매일 끊임없이 카톡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니 마음을 여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박효성은 저에게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효성 씨네 동네와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를 보러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약국 업무와 취업 준비로 지쳐있을 때면 따뜻한 밥을 사 먹이고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사랑이 듬뿍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죠. 저는 이 완벽하고 다정한 남자에게 속절없이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정은아, 나 너랑 떨어져 있는 1시간 반이 너무 길고 아쉬워. 매일 밤 너를 집에 데려다주고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싫다.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결혼 전에 짐 합쳐서 먼저 동거부터 시작하는 거 어때? 저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또 마침 제가 최종 목표로 삼고 준비 중이던 기업의 본사가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훨씬 더 가깝기도 해서 이래저래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박효성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말끔한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 그리고 싹싹한 언변을 갖춘 그를 저희 부모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남자의 직장 근처 동네로 신혼집 겸 동거할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동거와 이사 때문에 다니던 약국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쎄한 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같이 살기 좋은 오피스텔을 구했다며 계약 조건을 알려왔습니다. 정은아, 집 정말 좋은 데로 구했어. 근데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야.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월세 120만 원은 턱없이 비싸고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오빠, 월세가 120이면 너무 비싸잖아.
우리 이제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좀 더 주더라도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다시 알아보는 게 어때?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며 말리자 그는 아주 여유롭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월세랑 공과금은 내가 다 알아서 낼 테니까 정은이 너는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 처음으로 같이 사는 집인데 이왕이면 안전하고 번듯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그가 본인이 월세를 100%다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니 저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정 그렇게 말한다면 알겠어. 대신 생활비나 식비 같은 건 내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할게. 그렇게 우리는 월세 12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바로 이틀 전날 박효성에게서 아주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은아, 나 어떡해. 나 지금 큰일 났어.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내 통장이 전부 정지당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대. 뭐? 보이스피싱? 그가 털어놓은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그는 평소처럼 돈을 인출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연관된 돈이었고 그로 인해 대포통장 의심을 받아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다고 언뜻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알리고 절대 출금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로만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하니 놀랐죠. 나 그냥 내 통장 쓴 거밖에 없는데 통장이 다 묶여서 내일 당장 집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어떡하지?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진 남자친구를 다독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불쌍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네가 먼저 보증금 300만 원이랑 첫 달 월세 120만 원, 총 420만 원만 내주면 안 될까? 내가 경찰 조사 끝나고 계좌 묶인 거 풀리면 바로 갚을게. 뭔가 좀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금을 깨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 420만 원을 이체했죠. 그렇게 제 돈으로 집을 구하고 그 오피스텔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집 근처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고 틈틈이 취업 공부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이사 예정일 일주일 전에 박교성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정은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검사도 받고 곁에서 간병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한동안은 본가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 먼저 지내고 있을래? 그렇게 저는 홀로 오피스텔에 남겨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그 남자만 믿고 이 동네로 왔는데 갑자기 저 혼자서 덩그러니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황당한 건 전에는 왕복 3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달려오던 그 다정했던 남자가 정작 제가 자신의 동네로 이사를 오니 거의 집에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많이 와야 2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것도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고 새벽에 서둘러 나가는 시기였죠. 오빠,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어머님은 아직도 많이 편찮으셔? 제가 서운한 티를 내며 묻자 그는 몹시 피곤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변명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느라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까지 신경 써야 되고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이해해주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처럼 굴던 남자의 태도는 순식간에 식어버린 듯 차가웠습니다. 낯선 동네의 비싼 오피스텔, 제 돈으로 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남자친구. 낯선 오피스텔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제 일상은 몹시도 외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제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까지 감당하며 마련한 신혼집이건만 정작 예비 남편인 박효성은 일주일에 단 하루 이틀, 그것도 한밤중에 잠깐 들러 잠만 자고 새벽같이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 야근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번갈아 대며 저를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직감을 의심하려 애썼습니다.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고 결혼식장까지 알아보고 있던 단계였기에 정말 일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기다려줘야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취업 준비를 하며 저는 오직 그 남자와의 불투명한 미래에 제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피스텔에 혼자 누워 인터넷으로 웨딩홀과 스드메 견적을 검색해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인터넷 결혼준비 카페를 구경하다 보니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서로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교환해보는 게 필수라네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글을 읽고 남자친구에게 가벼운 농담 삼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방금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혹시나 해서 서로 혼인 관련 이력증명서를 떼본다더라? 우리도 나중에 결혼식장 잡기 전에 그런 거 서로 떼서 교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저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습니다. 그래, 떼보자 라며 장난스럽게 맞받아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금방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나서야 몹시 당황한 듯한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전화. 오빠 바빠? 내가 아까 보낸 카톡 봤어? 왜 답장을 안 해? 사람 무안하게. 제가 가볍게 핀잔을 주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대답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정은아, 너 따로 민성이 형한테 들은 거 없지? 민성이 형은 남친을 소개해준 은하 언니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따로 들은 거라니? 무슨 소리야? 정은아, 내가 사실은 진작에 너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실망하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못했어. 나 사실 이혼남이야. 그리고 아이도 하나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며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혼남의 애까지 딸린 사람이었다니요. 뭐? 오빠,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진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잠깐 만났던 여자였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임지려고 혼인신고부터 덜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너무 안 맞고 맨날 싸우기만 했어. 결국 반년도 안 돼서 바로 갈라섰고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우겠다고 해서 다 넘겼어. 그는 다급하게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맹세하는데 그 뒤로는 전처랑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아이도 만난 적 없고 사실상 그냥 서로의 기록 하나 남은 것뿐이야. 정은아, 나 진짜 너 너무 사랑해서 너 잃을까봐 두려워서 말 못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본인의 피를 나눈 아이까지 버젓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결혼 안 한 거나 다름없다며 자신의 과거를 합리화하는 꼴이 기가 막혔죠. 게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시작한 마당에 이제 와서 말한다뇨. 사실 당장 쌍욕을 퍼붓고 헤어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만약 남의 일이었다면 뒤도 보지 말고 헤어지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 남자에게 씌어있던 콩깍지를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타 지역에 홀로 이사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남자 하나뿐이었고 이미 부모님께 번듯한 사윗감이라고 소개까지 마친 제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흘리는 눈물과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읽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는 그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어차피 전처랑 아이는 2번 다시 안 만난다고 했고 나랑 취향도 성격도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맞는 남자를 또 어디서 구하겠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그 엄청난 기만을 한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도망쳤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찝찝함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우리는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TV로 범죄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지난번의 일이 문득 떠올라 이번에도 아주 가벼운 우스갯소리처럼 툭 던졌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이혼한 것도 꽁꽁 숨겼었는데 혹시 저런 범죄 이력 같은 것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떼보니까 전과자고 그런 거 아니지? 다음에 지나가다가 경찰서 있으면 범죄 이력 한번 떼보자. 금방 된대. 정말 지난번 혼인관계 증명서 이야기처럼 뼈가 있는 농담이긴 했지만 그가 범죄자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가벼운 농담에 남자는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빠, 왜 대답을 안 해? 나 쳐다보고 똑바로 말해. 나한테 또 뭐 숨기는 거 있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지자 그는 마른 세수를 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끔찍한 고백을 내뱉는 거예요. 정은아, 나 사실 교도소에 한번 갔다 왔어.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딸린 이혼남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전과자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교도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 젊었을 때 진짜 친하게 따르던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돈 좀 벌게 해준다고 해서 도와준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 관련된 범죄였던 거야. 난 정말 몰랐어. 그냥 심부름한 한 건데 그 형은 튀어버리고 나 혼자 사기꾼으로 몰려서 덤터기를 쓴 거라고.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완벽한 피해자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야. 나도 속은 거야. 경찰도 내 말 안 믿어주고 돈도 백도 없어서 그냥 독박 쓰고 들어갔던 거야. 나 진짜 그런 나쁜 놈 아니야, 정은아. 그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분통 터져 했지만 이번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겠는 겁니다. 그 남자는 애초에 보이스피싱 전과자였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겼거나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계좌가 막혔던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에 연루되어서 계좌가 막혔느니 어쨌느니 했지만 그게 아니라 애초에 계좌 이용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 남자는 연애할 때 이상할 정도로 현금만 주로 썼어요.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거의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현금을 늘 들고 다니는데 정작 현금 영수증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이게 편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생각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죠. 도대체 이 사람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한 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은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수롭지 않은 척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고 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다 연기인 것 같고 사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 싶고 도대체 나하고 왜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 싶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헤어지자고요.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오빠를 못 믿겠어. 그 남자는 제 문자를 읽고도 한참이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2-3시간 뒤에 답이 왔어요. 그래, 알았어. 헤어져. 너무나도 쉽고 뻔뻔한 그 태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바로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준비했고 동거도 같이 하려고 했던 사이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헤어질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죠. 저는 이를 갈며 보증금과 월세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구해온 집이고 오빠가 보증금이랑 월세 내겠다고 약속했지. 나도 이 집 나갈 테니까 내가 냈던 보증금이랑 월세 420만 원 당장 내 계좌로 입금해. 그러자 그 사기꾼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왜? 네가 살았고 난 거기서 살지도 않았어. 계약도 명의도 다 네 이름이잖아. 난 돈 줄 이유 없으니까 못 줘. 오빠 때문에 들어온 집이잖아. 어쨌든 네가 살았잖아. 돈 못 주니까 마음대로 해. 라면서 그 이후 제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핸드폰을 들어 약국 언니 채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언니 부부와 박효성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고 했으니 언니가 잘 아는 사람이고 최소한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해명은 해줄 것이라 믿었죠. 전화를 받은 은하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정은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언니 도대체 저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음을 눈치챘는지 은하 언니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효성이가 왜? 둘이 싸웠어? 싸운 게 아니고요. 그 인간 이혼남에 애까지 딸린 사람이었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보이스피싱 사기로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과자라고요. 언니 남편이랑 같은 회사 일하고 형 동생하는 엄청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언니는 정말 그 사람이 이런 쓰레기인 줄 모르고 저한테 소개하신 거예요? 제가 울분을 토하며 따져묻자 은하 언니는 몹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 이혼남의 전과자? 야, 정은아, 나 진짜 억울하다. 나 정말 몰랐어. 우리 남편이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생이라고 착한 애라고 해서 소개해 준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널 왜 소개해 주겠니? 언니는 자신도 완벽하게 속았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명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효성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언니네 남편은 다 알고 있었다고. 들은 거 없냐고. 남편이 다 아는데 언니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인간을 왜 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제 입에서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팩트가 나오자 궁지에 몰린 은하 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황하며 변명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아주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박정은, 너 말 다 했어? 내가 일부러 알고도 그런 남자를 소개해줬다는 거야? 내가 억지로 네 등 떠밀어서 연애하라고 협박을 했어. 결혼을 하라고 했어. 네가 박효성이랑 눈 맞아서 결혼 안 해 만회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만난 거 아니에요. 야, 작작해. 소개는 해줬지만 사귄 건 너야. 걔가 작정하고 우리 부부도 속인 건데 왜 나한테 지랄인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화풀이하고 지랄이야? 은하 언니는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을 쏟아낸 뒤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수신 차단 안내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1시간 넘게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전과자 사기꾼이었고 친하다고 믿었던 언니는 저에게 그런 사기꾼을 고의로 소개해준 악마였으니까요. 20 중반의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배신이었죠.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습니다. 박효성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은하 언니의 약국으로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엎어버릴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저는 이내 그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시간과 돈 그리고 제 피말리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는 이 더럽고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그들과 뒹구는 대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깨끗하게 손을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오피스텔에서 나가기로 했고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제 돈으로 정산했습니다. 아까운 돈이었지만 인생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빠져나오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끔찍했던 악몽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물론 파혼 직후에는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사회 물정을 몰라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구나. 하지만 언제까지고 과거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업 준비에 다시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나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가 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준비에 매달린 결과 저는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기업에 당당히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여 바쁘게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과거의 그 끔찍했던 상처들은 서서히 옅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아주 우연히 길거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은하 언니와 함께 네일아트 학원에 다녔던 성희 언니였죠. 성희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무척 반가워하며 제 손을 이끌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은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약국 그만두고 연락 끊겨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얼굴 보니까 엄청 좋아졌네. 네, 언니. 저 원하던 회사 취업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 잘 지내셨어요? 나는 그때 자격증 따고 피부관리실 취업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은하 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정은아, 너 혹시 은하랑은 아직 연락해? 은하 언니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 은하 언니랑 연락 끊은 지 한참 됐어요. 좋은 감정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언니는 연락하세요? 그러자 성희 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나도 끊었어. 처음엔 몰랐는데 지내다 보니 사람이 아주 쎄하고 질이 안 좋아서 손절했지.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왜요? 언니도 은하 언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희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 그 소식 못 들었지? 은하 남편 얼마 전에 교도소 들어갔어.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교도소요? 왜요? 성희 언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완벽한 경악과 소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은하 남편이 무슨 불법 토토 사이트랑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 조직에서 일했었나 봐. 다 잡혀 들어가고 실형 떨어졌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줄줄이 다 들어갔다던데?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은하 언니의 남편이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곳에서 일한다는 박효성도 똑같이 감옥으로 간 것이겠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니? 지 남편 돈 잘 번다고 무슨 통신 관련한 일 한다더니 통신은 개뿔. 남 사기치고 다닌 거면서. 근데 너 그때 은하가 너한테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 너 그 남자랑 동거한다고 이사 갔고. 맞아요. 깨진 지 1년 넘었어요. 저는 성희 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성희 언니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은하 언니는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은하 언니한테 무슨 몹쓸 짓을 했다고 무슨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리자 성희 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거 질투 같아. 질투요? 뻔하지. 걔 학력 컴플렉스도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너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쁘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가겠다고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 내 생각엔 일부러 소개시켜준 것 같아. 네 인생도 망가뜨리려고. 질투에 눈이 돈 거지. 성희 언니 말이 경악스러웠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은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내보니까 애가 너무 쎄하고 질투도 심하고 그래서 멀어진 거거든. 하여튼 너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날 성희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동안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마지막 감정은 뜻밖에도 안도감이었습니다. 한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천운이었습니다. 결혼까지 가지 않고 그쯤에서 그 쓰레기들을 제 인생에서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이지 조상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자매도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데 어떻게 생판 남남인 두 사람의 취향이 소름 돋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제 환심을 사기 위해 작정한 거였는데 그땐 몰랐죠. 사기꾼은 언제나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고 내가 가장 원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찌들어 남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은하 언니, 그리고 숨쉬듯 거짓말을 뱉어내던 사기꾼 박효성. 지금 돌이켜보면 제 20대 청춘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끔찍했던 악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독했던 악연들 덕분에 아주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짓밟으려는 악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쎄한 촉은 결코 틀리지 않으며 아닐 것 같을 때는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다시는 제 인생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연들이 엮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는 제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만의 빛나는 인생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길고도 소름 끼쳤던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